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가정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1학기 마지막 날까지 배울 수업은 청소년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볼 건데요. 교과서는 186쪽을 펼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로 냈던 시간 계획표 어떻게들 짰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 내용 학습을 한 후 각자 자신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내주었던 과제 확인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 후 각자 본인의 계획표를 짜보라고 했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주간 계획표 양식을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서 시간 계획표로 작성을 해줘도 좋다고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과제를 제출한 이 예쁜 학생, 교과서에 있는 주간 계획표를 활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학원 목표는 성적 향상이고요. 여가 목표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성적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어떻게 짜봤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계획표 굉장히 촘촘히 잘 짰어요. 그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작성을 해주었죠. 이제 얼마큼 내가 달성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달성률을 평가를 하면서 반성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주 계획표에는 이러한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여유롭게 짠다던가 아니면 내가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수요일부터는 100% 완성을 했어요. 굉장히 시간을 짜임새 있게 잘 보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반성, 인강을 꼭 듣자. 잘 듣고 있죠?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각자 본인이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온라인 클래스로 모든 수업을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시간 계획을 잘 짜서 온라인 클래스를 밀리지 않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제를 제때 잘 제출하는 것 물론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본인의 여가겠죠. 남는 시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간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지 계획을 좀 잘 해서 버려지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낭비하는 시간이 없게끔 계획표를 잘 짜서 실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출한 학생입니다. 두 번째로 제출한 아주 멋진 학생. 시계 모양으로 시간 계획표를 짰는데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 학생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생활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주 큼직큼직하게 시계를 넓게 짜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 관리에서 배웠잖아요. 시간 계획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내용을 작성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유시간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지, 자유시간에는 게임만 하나요? 아니면 핸드폰만 할까요? 뭐 그런 내용을 넣어도 좋습니다. 자유시간이니까. 그리고 온라인과 학교, 등교기간에는 학교를 갈 것이고 온라인 수업에는 온라인 클래스를 듣겠죠. 이럴 때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몇 시까지 듣고 과제는 언제 제출을 하는지, 그리고 학원 숙제 어떤 과목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그래도.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간 계획표를 따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잘 했는데요. 선생님이 눈이 좋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확대를 해서 보니까 그나마 글씨가 좀 보이긴 하는데 다음번에도 과제를 제출할 때는 글씨는 최대한 큼직큼직하게 써주시고요. 그림을 크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글씨를 크게 또박또박 잘 진하게 써주면 제가 더 잘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양식이 있어요. 우리 시간 계획표에는 꼭 시계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주간 계획으로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획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들의 양식에 맞춰서 내가 잘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시간 계획을 잘 짜서 각자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그림까지 그려서 제출해준 학생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출 안 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네이버 폼 주소 지난 시간 거에 올려져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공지사항에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거기로 시간계획표 짜서 제출을 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행동들인데요. 먼저 청소년기 소비 성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소비 유형을 분석해서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플렉스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원래 플렉스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근육에 힘을 줘서 과시하는 현상을 나타냈던 건데요. 힙합 문화에서 파생돼서 부를 과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단어를 엠넷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래퍼가 고가의 자신의 물건들을 자랑하면서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유행이 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10대들의 플렉스 해서 이렇게 플렉스를 인증하는 인증샷 같은 것들을 SNS에 많이 올리고들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소비냐? 과시 소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 플렉스 인증을 하는데 거의 명품을 구입을 해서 인증을 하게 되겠죠. 요즘 20대들의 명품 소비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10대들의 명품 소비,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럼 20대들이 명품을 얼마큼 소비했는지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요. 54.6% 거의 반절 이상이 넘는 학생들이 명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브랜드에 관심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니 소외받기 싫어서라는 답변도 많이 나온 것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고요. 왜냐? 이 시기에는 친구들을 따라하려는 동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소외받는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명품을 사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걸 보고 예뻐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명품을 어떻게 구매하냐? 당연히 돈을 버는 나이가 아니니까 부모님께서 사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용돈을 모아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아르바이트로 심지어 돈을 모아서 구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사주시는 것들은 본인이 벌어서 하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 예전에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도 있었죠. 부모님 등골 휘어지게 한다라는 거고요.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비를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명품 소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의 경제력보다도 더 큰 소비를 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를 과소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명품 유무에 따라서 친구들 간 계급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명품으로 인한 범죄 발생. 예전에 패딩이 유행할 때는요. 그 유명 패딩, 고가의 패딩이 유행할 때 겨울에 패딩 잠바를 벗어놓으면 안 돼요. 잠깐 더워서 벗어서 교실에 놨다가 도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거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능력 밖에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허영심에 의해서 가짜 제품을 구매하게 되기도 하지요. 어쨌든 명품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이 청소년들의 과시 소비의 하나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합리적인 소비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그 첫 번째로 과소비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자신의 능력보다 더 과하게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과소비하고 나서 남는 건 무엇이냐?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실화입니다. 네, 사고 나서 보면 남는 건 영수증, 그 목록, 돈 나간 지출 영수증이겠죠. 과연 그럼 나는 지금 과소비를 안 하고 평범한 수준 또는 근검절약하는 상태의 학생인지 과소비 지수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이 월마다 받는 용돈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용돈 부모에 넣으시고요. 그 용돈 중에서 저축을 하고 있는 금액을 뺍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나의 용돈으로 나눴을 때 과연 몇 프로가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1%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 파탄나게 일부 직전인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겠죠. 다시 한번 자신의 소비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0.7% 이상이다. 과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럼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여기서 저축을 몇 퍼센트 정도 해야 되냐? 나의 수입, 즉 여러분들은 용돈이죠. 그 용돈에서 한 30% 이상 30-40% 정도는 저축으로 해야지만 과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비합리적인 소비 성향에는 과시소비가 있습니다. 자, 과시소비란 조금 전 명품 소비에서도 봤듯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를 자꾸 하게 되는 성향을 말을 하는데요. 이 과시소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비싼 상품을 사려는 소비 성향이에요.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오히려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데, 비싸면 비쌀수록 더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경제학자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쓴 저서에서, 책에서 이 효과를 설명을 했어요.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수요를 많이 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블렌 효과라고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쌀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이런 베블렌 효과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자에서는 더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를 불러일으켜 만드는 게 베블렌 효과죠. 일부 과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은 자꾸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가격 다운이 안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과시소비와 비슷한 성향인데요. 무조건 난 남들과 달라. 그래서 일부러 따라서 사지 않고 나는 더 비싼 걸 살 거야. 다른 사람이 구입하기 어려운 상품을 구입해서 과시하고 싶어하는 속물 근성에서 비롯된 소비 성향을 말을 합니다. 이 성향은 무엇이냐? 스놉 효과라고 합니다. 이 스놉이라는 게 속물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속물 근성에서 비롯돼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한 200짜리의 가방을 산다. 그러면 나는 그거보단 더 비싼 걸 사야 돼. 일부러 더 비싼 걸 삼으로써 자신은 남들과 더 다르고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과시하는 그러한 소비 성향입니다. 전부 다 비합리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 성향이겠죠. 자, 세 번째로는 이건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소비 성향인데요. 모방 소비입니다. 동조 소비라고도 하고요. 동조. 자, 모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럼 뭔가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걸 사서 입어야 될 것 같은 모방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상품을 사려고 하는 그러한 소비 성향인데요. 이게 왜 또 비합리적인 소비 성향이냐? 다른 사람의 소비를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빨간 티셔츠에 별로 관심이 없던 이 사람도
지하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입고 있으니까 뭐지 나도 저거 하나 사야겠네 하면서 상품 자체가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서 합류하려는 그 성향 때문에 상품을 사게 되는 소비입니다. 소비란 물건을 구입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슷해 보이기 위해서 무조건 따라 사는 거, 이것도 좋지 않은 소비이겠죠. 이 모방 소비를 다른 말로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모방 소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청소년기는 특히나 청소년기의 그 특징상 또래 집단의 그 문화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내 친구가 산 거 저거? 나도 있어야 돼. 약간 내 친구도 샀으니까 나도 사야 돼.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자신의 관심에 있는 물건인지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살 수 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비합리적인 소비 성향에는 충동 소비가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세일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전광판이라든지 앞에 이 가게 앞에 세일이라고 쓰여 있으면 뭔가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오늘만 이 가격 이렇게 쓰여 있으면 오늘 꼭 사야 되는구나 하면서 충동 심리를 자극해서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이럴 때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잡아야겠죠. 그런데 요즘 탕진잼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신조어인데요. 막 돈 쓰고 돌아다니는 것이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 하면서 소소한 가치, 소소한 사치에는 작은 사치에 탕진하는 재미가 있다 하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현상, 이러한 신조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을 많이 못 돌아다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집에만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받아. 홧김에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홧김 비용이라는 단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홧김에 물건을 많이들 사고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멍청 비용이라는 단어도 있대요. 어제 샀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할인이 됐을 경우에 어제 내가 산 그 행위에 대해서 멍청했구나. 내가 멍청한 비용을 지불을 했구나. 라면서 멍청 비용. 이것도 충동적으로 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에 대해서 비교를 하거나 해볼 걸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요즘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혼자 먹기 싫어서 내가 사줄 테니까 나와.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 것까지 내가 사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또 쓸쓸 비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충동 소비겠죠. 그런데 이러한 충동 소비 뒤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허탈감, 그리고 지불 영수증, 후회감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비합리적인 소비 성향, 과소비, 과시소비, 모방소비, 그리고 충동소비 모두 다 소비를 하고 난 뒤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 뒤에는 뭔가 좀 찜찜함, 또는 내가 왜 샀을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걸 하는 후회감이 밀려옵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소비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런 소비 성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일단 사회의 변화 흐름에 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자급자족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거나 물물 교환을 통해서 충족을 했었는데요.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 공급을 하게 되고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을 하면서 제품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아주 다양화됐는데 정보사회가 됨으로써 빠르게 인터넷으로 보급이 돼서 다양한 상품들을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순식간에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더 소비가 쉬워진 거예요. 쉽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생각 없이 사다 보니까 과소비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하고 나오는 것들,
또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들, 뭐 광고에 나오는 것들, 그러한 제품들이 뭐 좋아 보여서 혹은 한번 써보고 싶다는 욕구를 자꾸 자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건을 더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청소년 영상 콘텐츠 내 제품 소비 성향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그래프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84%나 됩니다. 대중매체에 의해서 학생들이 좀 더 소비를 더 자극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영상 속의 관심 아이템은 아무래도 패션 아이템들이 더 눈에 띄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구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 성향이 왜 문제가 되냐? 일단 청소년기는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다 구입을 해서 충족을 시켜줬었는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자율성, 독립심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자신이 소비를 하려고 해요. 엄마가 옆에서 이게 낫지 않니? 그렇게 말을 해도 자신의 주관이 이제 뚜렷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골라서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소비 경험이 부족해서 비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또래 애들이 사니까 나도 저거 사야지 하면서 동조하려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점은 뭐냐? 정보 매체를 다루는데 익숙해서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정보 비교나 분석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 많이들 하시죠? 가격 비교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제품,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기서 전자상거래, 인터넷 거래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사기 조심해야죠. 인터넷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물건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도 조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기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 청소년기의 소비 성향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청소년기의 소비 습관이 성인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람직한 소비 습관을 형성을 해놔야지 성인이 돼서도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기에 비합리적인 소비 습관이 형성돼 버리면 나중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보상 심리가 좀 강해서 보상 소비를 좀 했습니다. 보상 소비란 무엇이냐? 내가 뭔가 힘든 일을 했거나 중요한 과업을 마쳤을 때 나에게 선물을 주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보상 심리로 인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나 시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사야 돼 하면서 나에게 상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심리가 어렸을 때 작용을 해서 나이가 조금 들어서까지도 보상 심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반강제적으로 보상 심리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때 있던 보상 심리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내가 좀 힘든 일을 했거나 뭔가 중요한 일을 끝마칠 때마다 뭔가 날 위해서 상을 줘야 돼. 그래서 뭔가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사고 나면 다음에 후회해요. 만약에 옷을 사잖아요. 그럼 옷을 사면 그 다음에 그거 안 입어요, 잘. 충동적으로 산 옷들은 심지어 옷장에 그냥 한 번 입고 들어가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충동소비나 이런 비합리적인 소비는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라는 거 잘 명심을 하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는 어떤 유형의 소비자일까? 직접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8쪽을 펴시고요. 활동하며 배우기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에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유형의 소비자인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 합리적인 소비자가 가장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합리적인 소비자가 안 나왔다. 나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뭐 과시적 소비자라든지 모방적 소비자, 충동적인 소비자가 됐다.
소비자 유형으로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그럼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궁금증이나 질문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클래스 질문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의 최종 정리는 두 번째 학습인 형성평가를 클릭하여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